김천 아천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자리 잡으셨다면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 교육 영상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영상이 제공이 되고요. 콘텐츠 내용은 감정 코칭의 창시자이신 존 가트넨 박사가 인정한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인 사단법인 감정코칭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교육 내용을 오늘 특별히 김천 아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들만을 위해서 제작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을 녹음하시거나 녹화하시거나 촬영하시는 것은 금지되고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외부에 공유하시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컨텐츠의 내용들은 강사인 저와 사단법인 감정코칭협회에 기속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천초등학교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죠. 아마 여러분께서 오늘 받으시는 선물들을 아이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표정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이미지의 저작권들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익히시게 되면요. 이 감정 코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요. 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물, 감정 코칭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다양한 대상들 여러 분 만나시면서 감정 코칭과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감정코칭협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육자료개발위원으로 사회를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학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다들 슬기로운 집콕생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원래 초부터 이렇게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강의에 질문이 좀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좀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고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인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른으로 자란다면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애가 경찰관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혹은 뭐 회사에 되지 않을까? 뭐 직장에 다니면 좋겠다. 혹은 또 의사라는 좀 사명감 있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좀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은 좀 친구들과 이렇게 사람들과 유쾌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하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일들을 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들도 아마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났을 때 우리 아이와 나는 어떤 관계이길 바라세요? 그래도 성인이 된 아이와 내가 서로 신뢰하고 잘 소통하는 관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면 지금 혹시 아이의 잘못에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이의 잘못에 화를 내거나 아이가 잘 되라고 혼을 내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대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다 키웠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아이에게 참 일부러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혼내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더 아프기도 하는데요. 제가 대체로 혼을 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마.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자꾸 그러면 저기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온다. 혹은 망태 아저씨도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또 다시 그러면 다시는 여기 너 안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위협적으로도 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혼을 내고 나면 그날은 유독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혼낼 수도 있는 잘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혼낸 건 아닌가? 몰래 자책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뭔가 내가 엄마 자격이 있을까 회의감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훈육이라는 게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내고 야단을 쳐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훈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웠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 사이는 멀어지고 아이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훈육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감정 코칭을 배우고 제가 훈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의 어떤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감정 코칭에서는요, 훈육을 아이를 혼내고 야단치거나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한 행위 운동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부드럽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훈육이라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고 혼내고 때리고 심지어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훈육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훈육의 새로운 방법. 40여 년간 연구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또 누구나 잘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이 체계화되어서 누구든지 배우시면 하실 수 있는 양육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누구든지 이 방법으로 대화를 하시게 되면 관계에 놀랄 만한 변화가 생깁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상담실에서 임상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건강하고 유쾌하고 성실하고 거기다가 자기주도적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집중력도 또 뛰어나고 그러니까 학습 능력도 아이가 좀 좋아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감정도 알아차리고 조절하고 친구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회적 적응력이 우수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학교 등교일이 수시로 변화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면역에 강해서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치유 능력 또한 좋다고 합니다. 위에 이 세 가지 부분은 학습 능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이 부분은 사회적 능력, 또래 관계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자라준다면 진짜 이런 시대에,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아침 초등학교 학부모님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면 뭐냐면요. 가트맨의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부모가 감정 코칭을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해서 검증이 끝난 겁니다.
네, 그럼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감정 코칭이 무엇인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감정을 뭔가 코칭해주나? 우리 아이 감정을? 네, 맞는데요. 다시 좀 한번 정의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의 감정은 모두 수용하되 행동을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아이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특히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다 보면요. 아이는 격양된 감정이 좀 진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정을 해주는 것이죠.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동 코칭을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먼저 지도를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받아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막 혼내고 야단쳤다고 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막 야단치고 나서 특히 아이가 막 울다가 자고 잘못했어요 하고는 울다가 잘 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날은 제가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자는 아이를 보면 그때서야 이제 얘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 그리고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가 조금 이제 좀 알아차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자는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커가면서는 좀 혼내고 난 다음에 아까 엄마한테 혼나서 많이 놀랬지 엄마도 그렇게까지 혼내려고 한 건 아닌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다음부터 조심해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을 해도 관계가 좁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악화된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아주 안 좋은 것까지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뭔가 좀 아이 입장에서 좀 덜 풀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감정 코칭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뭐냐면, 감정을 먼저 지지해줘야 됐던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고, 아이가 맞닥뜨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감정, 상황에 대해서 먼저 내가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바로 감정에 대한 지지거든요. 네가 진짜 그럴만하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화가 나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건 엄마가 너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진짜 화날 만도 해.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의 차이일 뿐인데 이 순서의 차이가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먼저 지지해주고 행동을 지도하고 나니 아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면 클수록 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어,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더 잘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트맨 박사는 이 감정 코칭을 5단계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누구나 다 이 5단계의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행동까지도 선도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도와주려면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인데요. 좀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이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다섯 번째,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한다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감정에 대한 지지와 관련되어 있죠. 5단계가 바로 행동에 대한 지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 코칭을 할 때 감정에 오랜 시간 머무르고 감정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5단계에서 행동의 지도 부분은 쉬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 관계가 자꾸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는데 감정 코칭은 아이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다 보니 행동 지도는 오히려 더 쉽게 오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 예. 아이의 감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잠깐 웃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하는 행동들, 몸의 어떤 표정들, 몸의 어떤 그 행동에 몸으로 나타나는 그 감정들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경험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아이들 표정으로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대체로 이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어떻게 보면 까르르 웃다가도 또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금방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를 내기도 합니다. 감정은 색깔과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굉장히 좀 단조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이 다채로운 것처럼 감정도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만 느낀다면 굉장히 단조롭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낌으로써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다채롭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맞다, 틀리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옳다, 그르다. 그래서 아이의 모든 감정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행동만 좀 지적하거나 나불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더 격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면 계속해서 더 격한 행동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이가 화났을 때 너 좀 지금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하고 하지 않고 화내지 마. 지금 표정이 그게 뭐야? 표정 풀어. 혹은 어 지금 동생한테 뭐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렇게 행동만 우리가 나무라게 되면 아이는 더 격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무서우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행동들을 더 빈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침 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 준비가 되셨으면 실습으로 조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그 문장을 드릴 건데요. 감정과 행동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저 듣고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아이가 신이 나서 우리 아이가 소리치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감정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신나는 게 감정이기도 즐겁고 유쾌하고. 그러면 행동은 어떤 부분일까요? 소리치면서 뛰어다녀요 하는 부분이 행동이겠죠. 사실 제가 여기 문장에서는 신이 난다는 감정을 표현했지만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는 행동 속에는 신이 나서일 수도 있고 혹은 화가 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걸 포착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이의 표정, 그 다음에 소리의 억양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이가 화가 나서 책을 집어 던졌어요. 감정은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화가 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러면 행동은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책을 집어 던졌던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요? 아예 이런 행동을 보거나 할 때 뭘 고쳐줘야 될까요? 네, 맞아요. 책을 집어 던지는 걸 고쳐줘야 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감정은, 화가 나는 감정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정은 옳고 그른 게 없고 무조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감정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들어주게 되면 감정은 그냥 해소가 돼요. 그 표현하는 방법인 행동을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될 뿐이라는 거죠. 자,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감정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네. 자, 두 번째, 좋은 기회로 여긴다인데요. 우리가 이 좋은 기회로 여긴다는 것은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게 없고 감정이란 그냥 다 수용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해소되고 풀리는구나라고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감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좋은 기회로 여기시려면 몇 가지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 것이 왜 좋은 기회냐. 아이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는 표현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혼자 조절하기 힘든 감정들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경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부모한테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어른이 이럴 때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입니다. 그럼 어른으로서, 감정 코칭을 하는 어른으로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왔을 때 내가 도와주게 되면 관계가 놀랄 만큼 회복이 됩니다. 특히 제가 아이가 힘든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럴 때 어른이 똑같이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너 화가 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니?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감정을 잘 들어주면 아이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는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2단계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3단계, 4단계, 5단계가 진행이 된다고, 진행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아이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가트맨 연구에 따르면 세상에는 세 가지 대화가 있다고 해요. 아이의 대화에 아이의 대화에 반박하거나, 그 다음에, 경멸하거나 아니면 조언만 하려는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원수되는 대화이고요.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딴소리하거나 못 들은 척하고 그게 바로 멀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원수되는 대화하고 멀어지는 대화를 쓰시게 되시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 코칭을 할 때는 어떤 대화를 쓰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쓰셔야 돼요. 다가가는 대화라는 것은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수되는 대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요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감정 코칭을 배우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초등학생이 힘들 게 뭐가 있어. 형을 봐. 즉각적으로 반박을 한 거죠. 혹은 아유 우리 지훈이는 좀 의지력이 약한 것 같아. 운동을 해서 체력부터 길러야 돼. 어,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언을 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거죠. 의지력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린 거죠. 이런 대화들이 원수되는 대화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가 뭔가 무안하기도 하고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좀 반발심도 생기더라고요. 멀어지는 대화 한번 예를 보실게요. 엄마 요즘 힘들어. 같은 내용에 오늘 학원 숙제는 다 했어? 라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못 들은 척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는 뭔가 거부당한 기분이 들고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다가가는 대화를 한번 보실게요. 엄마, 요즘 힘들어. 이렇게 했을 때요. 아유, 우리 지은이가 요즘 좀 힘이 드는가 보네. 엄마가 보기에도 며칠 좀 피곤해 보였어. 어떤 게 힘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는 마음속에서 아, 내가 이런 얘기 좀 힘들게 꺼냈는데 엄마가 그래도 이걸 잘 받아주시네. 그리고 내가 피곤해 보이는 게 엄마 눈에도 그렇게 보였구나. 그리고 뭔가 궁금해 하시네. 엄마와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들고 자기 자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화가 좀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그래서 네가 지난번에 보니까 과제도 조금 미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힘들었다는 거네 하면서 아이의 상황도 또 엄마로서도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대화가 이어질까요? 네. 자, 그러면 하임 비너트 박사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갑시다. 이게 3단계가 왜 중요한지 정말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이는 뭔가 자신이 이렇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서야 뭔가를 배우거나 배울 준비가 되거나 혹은 변화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감정 코칭의 기본 교육 철학은 하임 기너트 박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하임 기너트 박사는 이스라엘의 교사이자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 이런 아이의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4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4단계는 사실 3단계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감정을 느낀다거나 혹은 행동을 막 이렇게 할 때는 감정이 단어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이럴 때는 막 불편한 감정들은 짜증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인 감정들을 묻고 그런 상황에서 기분이 어땠니? 아이고 화가 났겠구나, 속상했구나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정리가 되면서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점차 목소리 톤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표정이 좀 풀린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드디어 5단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자, 5단계가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한다인데요.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행동에 대해서 한계를 먼저 그어주셔야 됩니다. 한계라는 건 우리가 헬스욕장에 갔을 때 이렇게 부표가 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도가 안전한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행동의 한계를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장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모든 행동들이 우리 기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이들은 행동의 한계가 필요해요. 예. 그런데 그 행동의 한계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귀가 시간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동의 한계를 정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의논해서 아이의 상황에 맞추어서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 코칭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데요. 감정 코칭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한번 보실게요. 위험할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무단횡단할 때, 너 마음이 급했구나. 안 되죠. 바로 제지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쫓길 때도 안 됩니다. 네, 적어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6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을 때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안 됩니다. 감정 코칭은 연극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 진실한 감정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거짓 감정을 말할 때는 네가 그 얘기를 진짜 엄마랑 하고 싶을 때 그때 와줘. 그때 얘기해줘. 기다릴게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모가 화가 나 있을 때, 피곤할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피곤하시거나 화가 나셨다면 본인의 감정을 먼저 추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감정 코칭을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시면 관계가 굉장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조차도 하시지 않기를 제안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감정 코칭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양육은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역할은 부모가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이 끝나는 시기, 예, 바로 그때까지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서 긴 여정인데요. 이러한 긴 여정에 감정 코칭이 함께 동반자가 되어드린다면 정말 행복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이 여정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짧은 영상으로는 감정 코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기도 해서요. 경상북도 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 도와주기 1, 2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1, 2편이 감정 코칭에 대한 이론편과 실전편이라고 해서 워크북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폰에서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중에 감정 코칭이라고 검색하시면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아마 일방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